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부터 일단 진단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집값 하락이 이미 그 조짐이 시작됐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시작됐죠. 네. 네, 어떤 걸 보면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거래 절벽이죠. 거래 절벽인데 이거를 좀 해석하는데도 약간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 절벽이 무조건 하락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생기느냐가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상승장을 지나서 폭등을 지나서 이제 이때 생기는 거래 절벽은 하락 신호예요. 네, 이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즘도 가끔 네. 이렇게 언론 기사들을 보면 네, 신고가를 기록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네. 뭐 땡땡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졌다. 이런 네. 기사들이 나와서 아니 이게 지금 하락한다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계속 신고가야? 이게 좀 네. 혼동스럽거든요. 그게 이제 정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 사이클은 상승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V자, 역V자로 꺾이는 게 아니고 약간 영U자형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옆으로 기다가 꺾이거든요. 그 옆으로 기는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냥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집을 가진 사람과 매수자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아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조정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상승장 때 그냥 쭉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고 상승하다가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약간 하락하다가 또 9.13 대책이 나왔을 때는 또 많이 하락했잖아요. 많이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 있었던 약간의 조정받았던 그 시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집을 가진 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남아서 대부분은 지금 호가를 높여놓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매수자들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제 가격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자들이 호가를 실거래가 근처에다 매물을 내놨으면 그래도 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호가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높여놓다 보니까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할 여력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이 시장,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포커스는 주로 뭐였냐면 매수자를 살 여력을 없게 만드는 정책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규제 지역 안에서는 매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 어차피 다주택자들이 사는 건 투자거든요.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돈을 벌면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예, 중과까지 때리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때려서 다주택자가 사면은 최소 8%에서 12%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간이 되면 최고 82.5%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보유세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매수 행위가 누가 이루어졌냐? 무주택자 위주.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부동산 뉴스들을 보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무리해서 집을 산 게 바로 2020년과 21년도예요. 그때 이제 무주택자들이 대량 거래를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 중에 대부분이 다 매수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무주택자 중에 한 70% 정도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집을 안 사요. 예. 그분들은 그냥 안 사겠다는 소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다양합니다. 사실은 뭐 보면은 아예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집은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계속 그리고 폭락을 할 거야. 일본처럼 폭락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려워하죠. 집 사는 걸.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청약 관리자예요. 네. 청약 관리자면 집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관리한다는 건 가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점 중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주택 무주택.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무주택 기간 15년을 달성을 해야 이제 만점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은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사면은 이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약 관리하는 분들은 중간에라도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돈이 없어서 집값이 특히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살 여력이 아예 없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는 사업을 하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집에 돈을 넣어서 묶여놓는 것보다는 돈을 더 잘 굴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은 굳이 집에다 묶여놓느니 이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규제들도 있었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튀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 시점에서 네, 네. 집값 하락을 내다 보시는 건지, 네. 왜 지금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상승에 대한 폭과 그 다음에 집주인들의 가격 호가 올림이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예를 들면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님이 용산을 개발하겠다 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스에 보면 네. 용산 호가 8억 올랐다. 아, 그렇죠. 예. 개발한다니까. 호가가 8억이나 오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지금도 만약에 용산 개발에 대한 뉴스가 딱 나왔어요. 근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안 올리고 만약에 실거래가가 15억이다. 그러면 15억 근처에 매물들이 나와 있으면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살 거예요. 사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지금 기대 심리가 너무 크니까 호가를 15억 실거래가에다가 20억이나 25억에 탁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지금 10억이나 내가 이걸 사면 10억이나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니까 사는 거지 떨어지길 바라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25억에 사면은 네. 그 다음에 누군가가 30억에 사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네. 아까 굴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굴곡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3억이었던 게 막 이제 거래돼가지고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막 올라가요. 한 4억 정도 올라가면 갑자기 집주인들이 호가 갭을 약간 벌립니다. 5천 정도로 딱 벌려요. 그럼 4억 5천짜리가 나오면 매수자들이 멈춰버려요. 딱 멈춥니다. 이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특이하네요. 진짜 독특하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인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면 예를 들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4억 천에 팔려고 내놨을 때 딱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 팔았네. 4억 5천에 팔 걸. 지금 분위기로는 4억 5천에 팔아도 팔릴 것 같은 분위기니까 네. 내가 생각 한 번을 잘하냐 잘못하냐에서 지금 같은 경우 4천의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이 4천을 내가 모아서 여윳돈으로 모으려면 월급을 모아가지고 몇 년을 모아야 생기는 건데 엄청난 돈. 생각 한 번으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안 부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네. 그래서 4억 5천에 딱 올리면 매수자들이 딱 멈춥니다. 멈추고 어딜 가냐? 옆 동네로 가요.
옆 동네로. 왜냐? 옆 동네가 싸니까. 네. 그럼 옆 동네 가서 사잖아요. 이게 부동산 용어로 지역 순환이에요. 네. 지역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딱 호가 집주인들이 호가갭을 확 올리는 이유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네. 이제 4억 5천까지 올려서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동안 몇 개월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쭉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얘네들 같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4억 5천이 이제 비싼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쭉 돌고 오면 비싼 게 아닌 게 돼요. 그럼 다시 매수세가 또 붙어요. 그럼 4억 5천부터 거래되고 5억 되고 6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또 집주인이 매도자가 1억을 올려버리죠. 7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멈춰요. 이걸 반복해서 하면 네. 나중에는 이제 상승장 끝 무렵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억을 올려도 아무런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5천만 원, 4천만, 5천만 올릴 때랑 또 수억 올릴 때랑 이제 또 완전히 또 심리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승장 끝 무렵에 멈추는 이유는 그 동안에 누적돼서 이제 살 사람들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예, 무주택자들이 하나 샀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묶여서 지금은 안 됐고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계속 사는 거죠. 영끌에서 살 사람들 다 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호가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살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래량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이군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멈추고 이제 집값 하락이 시작된다면 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네. 집값 하락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정체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정체기는 아마 이번 올해 말 정도까지로 이제 이게 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네. 구분을 굳이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내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 하락이 시작돼서 최소한 5년 정도. 최소한 5년이요? 예. 내년이 최소. 2023년이니까 네. 최소 5년은 2028년까지? 그렇죠. 그렇게 제가 하락한 걸 옛날에 한번 봤던 게 네. 1989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하락했던 네, 네. 그런 장세였는데 네.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한 그때도 길었죠. 네, 길게 네, 두 번째로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네. 기억에 의하면. 네. 굉장히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 5년 정도 하락을 하고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네. V자 반등이 아니라 U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옆으로 기는 기간이 1, 2년 정도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경제부 기자로 하우스푸어 취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2013년 이때였죠. 한창.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이제 집을 사러 온 분들이나 상담하러 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얘기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그런 하우스푸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 상황을? 네. 아직도 근데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공급 봐라. 이제 네. 공급이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워낙 적었고 서울만 놓고 보면 수도권 이런 네. 데를 놓고 보면 워낙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이유가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시는 네, 네, 분들도 아직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어떻게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급죠. 공급을 저는 다르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급을 뭘로 보냐? 딱 입주 물량으로 보거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공급은? 자,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의 공급은 뭘까요? 음마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공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그거는 거의 생각을 아예 배제시켜요. 근데 자 보시면 상승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승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급을 얘기하는 분들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요는 적정 수요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평균치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수요를 고정시켜 놔요. 그래가지고 그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적으면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보면 입주 물량이 거의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저의 공급량이기 때문에 폭등한다라고 예견했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전제가 둘 다 잘못됐어요. 일단 공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공급이 뭐냐? 구체적으로 공급을 한번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자, 공급은 일반 아파트에서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공급인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입주 물량이 있는데, 자, 입주 물량은 이분들은 만약에 1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1000세대를 다 공급으로 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국엔 봐야 되나요? 파는 게 공급인 거죠. 파는 게. 그러면 입주 물량 중에 어떤 게 공급이냐? 입주할 때 팔려고 내놓는 분양권 매도 매물이 공급인 거예요. 공급이. 네. 그러니까 일부죠. 일부. 네. 예. 일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공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양입니다. 분양도 집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예를 들면 자, 실거주할 기자님이 네. 실거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사예요.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을 한 거를 받았어요. 샀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로 지금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뭔가를 샀어요. 매수 행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분양에서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3년 동안 지으면 그대로 입주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급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가? 분양할 때. 분양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수혜 때문에 좀 미뤘지만 네네. 원래는 250만 호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의 공급 물량을 발표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뭐 미뤄지긴 했지만 곧 하겠죠. 예, 그럼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그 나중에 파생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여전히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주장할 때 네. 하나는 공급이고 또 네. 하나가 뭐 인구 이렇게 막 줄어도 상관없어. 지금 세대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알아? 다 1인 가구로 바뀌어가면서 세대 네, 수가 네, 는다니까 네, 네, 이런 네.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대.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논점 이걸 던지는데 1인 가구가 늘어서 집값이 상승하느냐 집값이 상승하니까 1인 가구가 느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네요, 진짜. 그거는 뭐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서 네. 늘어나고 보니까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구입한다 이거고. 저는 이제 상승하니까 가구가 는다.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네. 자, 기자님이 지금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지금 1주택자예요. 네. 근데 야, 집값이 상승하니까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빨리 세대 분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네. 가구당 소유 주택 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 같이 살고 있는데 1가구예요. 네.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1가구인데 1주택자입니다. 하나 더 사면 1가구 2주택이 되죠. 그럼 내가 안 샀을 때는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받아요. 비과세가 되는데 하나를 더 사게 되는 순간 2주택자가 되면서 둘 다 세금이 왕창 두드려 맞습니다. 네. 손해죠. 네, 그렇죠. 사면은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샀는데 오히려 더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들은 사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세금이라는 부분에 막혀서 안 살 거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야, 너 나가. 아들 너 나가. 그래서 얘를 이름으로 얘를 사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각각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가 돼서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대 수가 굉장히 막 늘어나고 있는 거, 가구 네.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가 왜곡을 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 예측을 보면 2039년까지도 네. 가구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 전제 자체가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저는 이제 가구가 합쳐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구 합쳐진다. 네. 하락장이 되면 네. 이게 아까 처음에 저랑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우스 푸어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이자도 나가고 힘들잖아요. 생활비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가장 취하기 좋은 게 집을 팔려고 하고 내가 이 집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집값 여전히 오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네. 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 서울의 인기 지역, 뭐 네.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르다. 네. 신축 아파트 이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적은지 아느냐? 네. 네. 신축 아파트는 다를 것이다. 네. 이런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예, 일부의 예, 예,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 신축이든 아니면 인기 지역이든. 네. 그게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상황이 없었냐? 과거에도 강남 불패, 강남 선호 현상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집값 떨어질 때는 강남의 반포자이, 그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 다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값들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직접적인 지인은 아닌데 건너 지인이죠. 제 지인이 그 사람의 진짜 친척이 반포자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합원이었어요. 조합원이었는데 하락장에서 이 조합원 입주권을 6억인가에 던졌다라고 얘기해요. 긁고 나서 올라가고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던졌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만큼 정말 시장 전망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게 거주와 이제 리브와 바이 개념이거든요. 네. 집에 대한 인식이 리브와 바이 개념에 했을 때 거주 개념으로만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의 그런 상승론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견해가 나타나고요. 저는 시장을 리브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역대 일어났던 거래 행위나 지금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 거주 개념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명도 없다. 다 뭐냐면 시세 차익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바이 개념이라는 거. 그럼 바이 개념이 적용되는 뭐냐면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에서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가냐? 바로 말씀하셨던 상승론자들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강남, 신축, 선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호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하락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더 많이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일종의 거품이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좋다라고 했던 그것들을 할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안 생기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하락장이 뭐 짧은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2028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네. 집값이 어디까지 떨어질 걸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지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가격 기준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런 네. 뉘앙스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자 우리가 바닥권을 확인할 때 어느 가격대가 되어야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얼마만큼 하락합니까? 그러면 제가 보통 40% 정도 하락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요즘 나오는 하락 급매 거래된 것들이 고점 대비 30% 하락한 것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요? 네. 와. 네. 거래가. 그러면 이미 얘네들은 하락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40%가 빠졌어요. 아니 30%가 빠졌어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 저희 기사의 댓글을 보면 네. 저건 뭐 지인 거래야 아니면 네, 그런 것도 뭐 있어요. 상속을 뭐 사실은 가장하고 상속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러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게 네. 이게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 네. 상승이 막 되고 있는데 자 지인한테 넘길 때는 만약에 증여를 하거나 할 때는 싸게 주고 싶잖아요. 세금 네. 증여세를 네.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싼 가격에 급매에 가까운 거래를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되죠? 네. 금융 당국의 초집중 아, 이제 계좌를 터는 행위가 나오죠.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이상한 거래가 하나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집중이 되는 겁니다. 관계 당국에. 근데 하락장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때 금매에 가까운 통정매매라고 하죠. 그런 거를. 네. 통정매매가 일어나면 그냥 일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결과가 또 시장 참여자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상승장에서도 이상한 거래들이 튀어나와요. 네. 굉장히 고가 거래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3.3제곱미터에 1억 넘는 게 나왔을 때도 네. 그때 시세에 비해서 훨씬 높은 첫 거래가 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놀랍게 튀어나왔거든요. 이거 무슨 이상한 거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랬었죠.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거래다라고 이거는 이상한 거래다니까 이거 통계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부동산의 특성인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시장의 장세가 어떤 상황에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떨어졌냐 이렇게 네. 보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자 전체적인 하락장일 때 개별주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실적이 좋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 뭐 좋은 지역 이런 게 개별주로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30%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40%라고 했으니까 40% 여기서 빨리 떨어지고 멈추고 올라가느냐? 절대 그게 아니고 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0%를 넘어서 50%, 60%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제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지 다 40%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약에 그냥 진짜 일찍 70%를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질 폭도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요. 그냥 옆으로 쭉 기기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장세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네. 얘는 누군가가 사봤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냐? 개별 아파트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락한다. 그럼 5년 동안 하락하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년 이후에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를 일부러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지금 현재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1주택자나 혹은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집을 팔 때인지 이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2부에서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면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ght.